오고 친구들과 하루를 놀았더니 오늘 매우 졸립니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 상태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재무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재무 회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재무 회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보다 오늘은 재무 회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심도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KIFRS의 그런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 정확하게 얘기해서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회계 기준의 제시 방식은 KIFRS 그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원칙주의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원칙주의를 기준으로 이제 그 회계를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어떤 것을 특징으로 작성을 하고 있었었냐면, 기존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주의를 특징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09년도부터일 거예요. 의무적으로 모두 원칙주의로, 이거는 세계 공통입니다. 원칙주의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개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의 그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또 우리 회사의 뭐 자회사라던가 그런 곳의 재무제표를 따로 작성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KIFRS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부터 연결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쓰면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거냐면요. 이제 모회사의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런 종속기업까지 포함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이제 연결 재무제표의 방법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뭐 개별 재무제표를 쓰는 곳도 있겠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KIFRS의 특징 마지막으로 평가 방법에는 공정가치평가, 이 공정가치평가가 뭐냐면요, 여기 제가 필기로 자산의 재평가라고 써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원래는, 우리 회사라고 하지 맙시다. A라는 회사는 강남에 있어요. 그리고 B라는 회사는 지방 어딘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도시도 아니고 아무튼 되게 그런 곳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두 회사 모두 이 부지를 100년 전에 1,000원에 구입했다고 칩시다. 100년 전에 강남 사업을 지을 때도 이 땅값이 1,000원이었고,
그 지방의 알 수 없는 소도시도 100년 전에 그 땅을 구입할 때 1,000원이었습니다. 둘 다 1,000원을 주고 샀어요. 하지만 지금 만약에 가치를 재평가했을 때 이 두 사옥의 가격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똑같이 취득원가주의로 그냥 표시를 했었어요. 1,000원 이렇게. 근데 오늘날 내가 내일 당장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두 회사를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까요? 100년 전 1,000원.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도 1,000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강남에 100년 전에 1,000원을 구입하고 1,000원을 주고 구입한 그 사옥이 훨씬 지금 평가가 높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원칙으로 작성을 하는 게 공정가치평가라는 기준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작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KIFRS에서는요. 재무상태표의 회계를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럼 KIFRS에서 제시하는 재무제표의 범주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5가지 있었거든요.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뭐 있었다고 했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 잊지 마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이 9가지나 있습니다. 이 9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뭐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고 이런 공부 방법을 택한 이유가 다 높은 점수를 받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공부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공부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막 넣고 이렇게 뭐 이어붙이고 이런 게 조금 번거롭긴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공부 방법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가 잘 안 이어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추천을 좀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토요일날 뭐 마케팅론 시험 보고 왔는데 제가 마케팅론 때문에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만들면서 20분짜리 동영상이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동영상 만들면서 자막을 넣으면서 외웠던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그 용어를 하나씩 2개씩 외우다 보니까 공부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추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재무제표 작성 원칙 9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재무제표 작성 원칙 9가지. 자, 우리나라는 공정표시와 KIFRS 기준을 준수합니다. 뭔가 재무제표에 뭔가를 표시해야 될 때 재무 상태라던가 재무성이라던가 현금 흐름을 공정하게 표시를 해야겠죠. 이게 공정 표시예요. 그리고 KIFRS를 따라서 작성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 계속 기업을 원칙으로 저희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요. 기업이 내일 당장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진 않겠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발생 기준 회계를 원칙으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는 그러니까 발생 기준 회계로 작성하지 않고요.
현금 기준 회계로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현금 흐름표였어요. 현금 흐름표는 그 발생 한 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기준을 원칙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발생 기준 회계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발생 기준 회계, 현금 기준 회계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성과 통합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격이 유사한 항목들이라던가 이 재무제표상에 되게 중요하지 않은 일부 정보들은 통합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성과 통합 표시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계입니다. 예전에도 상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상계는 뭐라고 했죠? 똔똔. 이거 내가 이만큼 빚이 있어. 빚이 아니고 이만큼 너에게 갚을 돈이 있고 너는 나한테 이만큼 줄 돈이 있어. 너 서로 뭔가 주고받을 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A라는 기업한테 줄 돈이 500원 있어요. 근데 A라는 기업도 나한테 줄 돈이 500원 있어요. 서로 줄 돈이 500원씩 있네? 우리 그럼 이거 재무제표에 쓰지 말고 그냥 없는 걸로 그냥 또이또이 치자.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회계의 기준, 회계의 원칙에서는 이런 거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이걸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는 허용되지 않아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거나 혹은 이와 비슷한 일, 이것을 상계라고 합니다. 근데 상계로 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상계로 보지 않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 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가 아니다. 와, 저 이 말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인터넷 찾아보고 교과서를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뭔데 상계가 아니라는 건가 찾아본 결과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내 재고 자산이 500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재고 자산의 현금 가치가 500원이 아니고 300원이래요. 그러면 나는 500원치 재고가 있는데 이거 지금 현금화하면 300원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200원 어떻게 해요? 그 200원의 경우 그걸 차액이라고 하잖아요. 200원이 차액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재무제표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그 200원 차이 나는 걸 재무제표상에 비용으로 처리를 한대요. 그래서 이 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차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용이 됐으니까. 재고자산의 현금 가치가 지금 내가 그 재고자산을 현금화를 했을 때 발생한 차액, 그 차액을 우리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용으로 인식을 하니까 차감이 되겠죠. 그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이걸 차감하는 거를 우리는 상계를 했다고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또이또이 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계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보고 빈도.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만
마다 작성을 해야 돼요. 12개월이겠죠? 그리고 비교 정보. 자, 우리 재무제표를 보면 단기, 뭐 전기 이렇게 다 비교를 하면서 공시를 합니다. 그 단기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은 그 전기는 어땠는지를 다 또 똑같이 작성을 해서 비교해서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매출이 늘었는지 아니면 채무가 늘었는지 뭐 투자가 늘었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표시의 계속성이라고,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는 매 기수마다 단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단기도 그렇고 다 동일하게 표시를 해야 돼요. 회계 기준을 그렇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항목이 동일해야 돼요. 뭐 특별한 상황에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식별, 우린 이걸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정보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꼬릿말처럼,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릿말처럼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런 재무제표의 일부죠. 자, 오늘은 일단 재무제표는 어떤 원칙으로 써야 되고, 재무제표에는 뭐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를 봤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남은 게 이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도 작성을 해볼 거고요. 더 중요한 건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하는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하셔서 현금흐름표 정말 작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단 일요일 공부는 여기까지. 오늘은 너무 졸린 날이에요. 어제 모든 에너지를 다 발산을 해서 시험을 보고 왔는데, 오늘은 정말 쉬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네요. 원래 공부의 신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기 싫어도 앉아 있는 게 더 좋대요.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모두 다르겠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차원에서 공부가 안 되더라도 책상에 일단 앉아 있어 봅시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